한국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 그 조선 내부는 오늘은 대외관계,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방침은 조선 전기의 4대 교린 정책 이렇게 불러요. 4대 교린. 4대란 건 뭐냐면 당시 중국에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명나라한테 잘 보이는 거야. 명나라한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제후국이 되는 거죠. 명나라는 천자, 황제의 나라고 제후국은 거기에 이제 신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갈등도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초기에 갈등을 겪어서 뭐 이성계가 이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요동 정벌도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은 안 했고 그냥 계획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성계가 본인이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사불가로 내세우면서 위화도 해군에서 돌아와가지고 고려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잖아. 근데 본인이 왕되고 나서는 요동정벌 계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기의 갈등은 태종 이후 안정을 찾아요. 3대 왕 태종 이후 안정.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조선은 명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는 조선에다가 조선의 왕을 책봉을 해준다던가. 조공이란 건 내가 바치는 거고 책봉은 이제 왕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죠. 답례품을 줍니다. 명분상으로는 조선이 명나라의 신하나라가 된 거죠. 명분상으로는. 근데 실리는 조선이 취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내정 간섭은 거의 없었다. 조선의 왕이 뭐 정해지면은 조선에서 그냥 우리 왕 뭐 이 사람으로 할게 이렇게 명나라에다가 알려주면은 명나라가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책봉해주고 바로 뭐 얘를 왕 시켜 얘는 안 돼 뭐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은 실리를 추구했어요.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 이 답례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 그래서 조선의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4대에서 이제 조선의 조공 책봉 관계입니다. 교린이라는 거는 이웃 나라와 뭐 적당히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뭐 적당히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레벨의 나라, 뭐 우리가 조금 앞설 수도 있고 뭐 이 정도의 나라. 명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국이고. 교린, 일본, 그리고 여진, 이 두 개의 세력과의 관계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초기에 일본이 하도 왜구를 가지고 왜구가 계속 침입해 오자 이에 대응해가지고 왜구의 근거지가 어디냐? 우리나라 바로 옆에 그 부산에서 이렇게 일본 가는 길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이 쓰시마섬. 쓰시마섬을 공격해서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해버립니다. 당시 갔던 장군의 이름은 이종무 장군이에요. 이종무 장군. 이때 당시의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물론 이 군사적인 지위를 세종이 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세종 아빠가 살아 있었거든. 왕위를 먼저 물려줘요. 태종이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왕위를 물려주고 세종을 왕을 시키고 자기는 상왕이 되는데 상왕이 돼서도 군사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어. 세종한테 군사권은 아직 안 주고. 그래서 태종의 그걸 지위를 받아서 이종무가 가서 쓰시마섬을 토벌했다. 다음에 하나는 강경책이었다면 온건책도 있어요.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 너네랑 교역할 테니까. 3개의 포구를 개항을 해요. 3포 개항이거든. 부산포, 제포, 연포. 이 3개의 3포를 개항.
근데 일본인들이 좀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또 여기 무역상에서 좀 문제가 생기자 미안합니다. 요거 먼저 삼포 개항도 역시 세종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뭐 문제가 계속되자 조선이 점점 통제를 강화해. 그리고 무역량도 제한을 하고 통제 강화하자 일본인들이 이 삼포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삼포회란. 그리고 이어서 을묘외변. 근데 이 삼포회란과 을묘외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 군대가 이걸 진압을 하는데 좀 싸움을 되게 못한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아는 거지. 조선이 군사력이 정말 약하구나. 그런 걸 이제 한번 테스트가 된 거죠. 자, 다음 여진입니다. 여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책으로 사군육진을 개척해요. 사군육진 개척. 하나는 김종서,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최윤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가서 사군육진을 개척. 역시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을 열어줘요. 무역소를 만든다던가 여진족 대장들을 귀화를 장려합니다. 이게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이고 이제 중기 넘어가면서 좀 바뀝니다.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있던 해죠.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기가 조선 전기라면은 그 뒤에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1592년에 배경, 임진왜란의 배경. 참고로 임진왜란은 일본에서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시험지는 안 나오겠지만 분로쿠 게이초의 역. 그리고 중국에서는 항외원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각각 부르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년에 왜구들이 난을 일으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임진왜란, 분로쿠 게이초의 역, 항외원조. 자, 배경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뭐 너무나도 유명하잖아 우리에게는. 통일 후 조선을 침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일본 전국을 통일했다는 거지. 조선에 대한 침략. 자, 전개. 초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패배합니다. 수도였던 한양이라던가 북쪽의 중요 도시 평양까지 함락당해요. 조선 거의 끝장나기 전까지 갔어요. 왜? 일본의 막강한 조총. 그리고 일본은 전쟁 실전 경험이 되게 많았겠지.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일본 내부가 막 찢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데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엄청나게 많나. 조선은 그런 게 없고. 그러니 당연히 불리했겠지, 초반에는. 자, 그 상황에서 평양과 한양이 함락당해요. 근데 반격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반격. 세 가지 요인을 뽑을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수군의 활약. 누가 있었다? 조선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한산도 대첩으로 대표되는 그의 여러 전투들. 다음에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또 활약을 해요.
의병은 정규군은 아닌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의료운 병사들이죠. 그리고 중국에 아까 원조라고 했잖아. 원조, 항외 원조. 이 얘기는 중국이 도와줬다는 거죠. 명나라의 원군.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전세가 뒤집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뒤로 다음 장부에 씁시다.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휴전협정과 휴전협정, 이제 싸움 그만하자고 휴전협정이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타협을 못 봐. 휴전협정에서 서로 자기네가 이겼다고 했거든. 명나라랑 일본이랑 휴전협정을 했는데 일본은 일본에서 이겼다, 뭐 내 나라라고, 명나라는 또 그걸 안 들어주고 이러다가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유재란이에요. 정윤원에 다시 난이 일어났다. 정유재란. 임진왜란의 휴전협정 이후 정유재란이 있었고 결국 일본은 퇴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죠. 노량해전이죠. 마지막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망했습니다. 결과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었어요. 조선의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나라의 재정이 엄청 악화됩니다. 문화재가 손실돼요. 문화재 소실. 대표적으로 조선의 제1궁이었던 경복궁이 없어집니다. 이때 불타버려요. 지금 경복궁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은 거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조선에서 이 전쟁 과정에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이들은 포수, 사수, 살수 뭐 3개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좀 그 직업군이죠. 직업군인 개념으로 새로운 그런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잠깐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 후 에도 막부가 수립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졌어. 일본 내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던 세력이 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선에서 잡아간 포로들 가지고 도자기 기술자를 많이 잡아가고 성리학자들을 많이 잡아갔거든. 그래서 도자기와 성리학 문화가 크게 발달했다. 조선에서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자, 다음 명나라. 명나라는 국력이 약화되었고 이 기회에 후금,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원래 명나라가 애들을 감시를 해서 성장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명나라가 전쟁 때문에 정신 못 차린 사이에 이들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명나라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진의 성장이에요.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임진왜란 중 명나라의 감시 소홀, 감시 소홀. 그 전개로는 얘네들이 여진이 성장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후금을 건국을 하고 조선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할 정도가 됐어요. 이때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선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명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준 나라잖아.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옛날부터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사대를 하고 있었던 나라거든.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지. 그래서 조선이 군대를 파견은 합니다. 근데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이 뭐라 하느냐? 조선의 당시 왕이 광해군이었는데 강홍립이라는 그 장군을 보내서 강홍립은 이 통역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난 장군은 아닌데 강홍립 보고 뭐라 하느냐? 군대를 끌고 가되 여차하면 항복해라. 명나라가 후금이랑 싸우는 거 보고 이길 것 같으면 계속 싸우되 아니면 그냥 항복하고 나라 그 사람들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후금 건국 조선의 중립외교. 조선은 중립외교를 했고 여기에 대표인물 광해군과 강홍립. 하지만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외교나 또 그거 말고도 뭐 광해군이 좀 부도덕한 짓도 많이 해요. 자기 형을 죽인다던가 뭐 동생도 죽이고 형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뭐 그 영창대군의 엄마 자기한테 또 엄마가 되죠. 그 계모인 그 대비를 유폐시킨다던가. 그래서 이 중립외교는 결국 인조 반정을 불러와요. 광해군이 쫓겨난 거야. 조선에서 중립외교를 이끌고 있던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입니다. 이거는 서인들이 했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 할 때 했잖아. 서인들은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 쭉 갑니다. 인조 반정 때 광해군과 함께 몰락해버린 거는 북인이죠. 북인은 이제 아웃입니다. 인조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합니다.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친명 배금 정책을 펴자. 이로 인해서 화가 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 이 정묘호란에서 조선과 명은 형제 관계를 조선과 후금은 명이 아니라 형제 맹약을 빚는다. 조선이 동생이 되고 후금이 형의 나라가 돼. 그런데 후금은 뭐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이후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게 병자호란. 병자호란에서는 인조가 뭐 남한산성에 가서 항전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삼전도라는 곳에 나가서 굴욕적으로 항복을 해요. 뭐 3번 뭐 절을 하고 뭐 9번 머리를 박는다 뭐 이러면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면서 이제는 형제에서 더 나간 거 군신관계. 명나라한테 하던 4대 관계가 이제는 청나라한테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조선의 대외관계가 변화합니다. 자, 우리 전기에는 4대 교린, 명나라한테 잘하고 일본 여진에게는 이렇게 교린, 공격도 하고 뭐 이랬는데 임진왜란에 겪고 그 배경 전개 결과 그리고 임진왜란의 결과 중에 후금의 성장이 있었어. 그로 인해서 여진이 성장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